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독일문제연구소소장 김동명 예비역대령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제가 이제 만약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가 패배할 경우, 이 러시아 연방의 붕괴는 필연적이다. 이런 주제로 이제 영상을, 또 만들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 그 첫 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로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443일차를 맞는데, 무려 지금까지, 어제까지 통계를 보면은 19만 9천여 명이 러시아 병사들이 전부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러시아 정규군이 약 한 20%가 지금 넘는 그런 숫자입니다. 이처럼 아주 전투가 지금 치열하게 양진영 간에 벌어지고 있고, 또 중심지가 지금 바흐무트인데, 이 도네츠크에 있는 바흐무트인데, 자, 여기서는 무려 이제 9개월 이상 지금 전투를 하고 있습니다. 양진영이. 그런데 여태까지 보도에 따르면 이제 우크라이나 군이 여기서 이제 서서히 밀리고 있기 때문에, 자, 이것을 이제 내주고 다음 대역습을 위해서 서서히 서쪽으로 이제 후퇴를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전부 해왔는데, 오늘 기사를 보니까 러시아 군이 2km를 전부 다 후퇴를 했다. 이런 기사가 떴습니다. 그러면서 아직도 치열하게 여기서는 이제 바흐무트에서는 전투가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벨고로시라는 그런 이제 국경 도시가 있는데 러시아 땅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우크라이나가 공격을 해서 완전히 전기 공급 시설 이런 것들을 전부 파괴를 했다. 이런 기사가 떠 있고. 그래서 아직까지 이제 완전히 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우크라이나 전쟁. 계속 쌍방간의 공방이 치열하게 지금 전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우크라이나 증거 러시아 연방 붕괴 이 관련해서 지금 말씀을 드릴 텐데, 이것이 지금, 예컨대 오늘 학자들 얘기만이 아니고, 자, 이게 실제로 푸틴도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 메드베데프 전 대통령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우리가 이번 전쟁에서 패할 경우, 우리 러시아 연방은 이제 해체된다. 이런 얘기를 전부 했고, 또 여러 학자들이 했기 때문에, 제가 이것은 러시아 전문가는 아니고, 그러나 이 테마 자체가 지금 현재 흥미로워서 제가 약 한 10여 년까지, 여태까지 이 테마로 나와 있는 여러 자료들을, 아티클들을, 인터넷을 통해서 전부 구해서 이것을 지금 전부 분석을 해서 그 내용들을 여러분에게 지금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4편으로 나누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1편에서는 이제 오늘 할 거는 구소련이 어떻게 해체됐는가, 이 얘기를 하면서 여태까지 러시아의 역사, 그리고 여태까지 역사적으로 러시아는 이제 2번에 걸쳐서 여러 가지 해체 경험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러시아 제국이 해체됐고, 그 다음에 이 소련이 이제 해체됐고,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걸 바탕으로 좀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러시아 연방도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해체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얘기들을 이제 풀어내기 위해서 오늘은 일단 소련 해체부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영상에서는 러시아 연방, 91년부터 러시아 연방에 출범했는데, 여기에서 지금 현재 옐친과 푸틴, 어떻게 지금 러시아 연방을 여태까지 관리해 왔는지, 그리고 어떤 점이 취약점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전부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완전히 이제 만약 붕괴된다면 붕괴 원인으로 짚을 수 있는 것은 뭔가 지금 현재, 그리고 만약 붕괴된다면 러시아가 어떤 형태로 갈라지게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이제 붕괴 이후에 과연 그러면 국제 질서가 어떻게 이제 재편될 것인지, 누가 지금 현재 활기를 띠게 될 거고, 러시아 이후에 이제 이 공간을 누가 차지할 건지, 이런 얘기들을 전부 짚어서 여러분께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아까 먼저 소련 해체인데,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드릴 순서는 이제 러시아 역사 이제 먼저 가게 되면 이제 키예프 루스 얘기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키예프 루스의 후계국이 바로 이제 모스크바 대공국이고, 그 다음에 러시아 짜르국 얘기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러시아 제국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소비에트 러시아가 잠깐 등장하고, 그 다음에 이제 소련이 출범한다. 그 얘기.
그리고 소련 내에서도 이제 스탈린을 빼고 얘기를 할 수 없다. 스탈린 치하의 소련 정세가 어떻게 전개됐는지, 그 다음에 동서냉전 시대 소련 정세, 그리고 이제 드디어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이제 그 골마 있는 그 당시에 그 소련 그런 그 상태에서 이제 85년도에 그 고르바초프가 등장하게 되는데, 그 이후에 소련 정세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그 15개 그 공화국이 전부 다 독립을 하게 되는데, 자, 이와 관련된 문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련 해체 과정을 요약하고, 그 다음에 어떤 문제점이 해체 이후에 파생되는지, 그리고 이와 같은 그 종합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푸틴이 우크라이나 침공전쟁, 푸틴의 그 우크라이나 침공전쟁이 만약 실패를 했을 경우에 러시아 연방 그 붕괴 가능성은 대단히 높아진다. 이런 태제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다. 근데 이 여기서 나오는 이제 붕괴라고 하는 거는 현존 그 독립국가가 앞으로 이제 다양한 잠재 그 독립 후속 국가들로 전부 다 분열된다.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고. 자, 이 얘기는 이제 메드베데프 대통령. 그러니까, 9년부터 푸틴 이어서 9년부터 이제 4년간 메드베데프 대통령이,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대통령이 이제 이번 전쟁 승리 못할 경우 러시아 연방은 붕괴된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말씀드리고, 그럼 언제 붕괴될 거냐? 이 관련해서 대략 그 학자들 얘기는 2025년에서 27년 그 사이에서부터 맥시멈 잡아가지고 2033년까지, 그러니까 10년 내에 러시아 연방은 붕괴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전부 얘기를 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이 러시아의 이제 구소련이 해체되고 나서 러시아 연방에 있는 그 지도자들은 대단히 지금 이제 과거의 그 어떤 구소련의 그 어떤 향수, 제국, 그런 데 대한 노스탈지아가 있었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이 15개 공화국 내에서 계속 독립하겠다고, 분리 독립하겠다고 얘기하는 그런 그 상황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게 그 대응을 해왔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체첸이 분리 독립하겠다고 얘기했을 때 2차례 걸쳐서 이제 혼을 냈고, 그 다음에 2008년도 조지아 침공했고, 2014년 크림 합병, 베크라라바흐, 아르메니아하고 아제르바이잔 사이에, 그 다음에 요번에 우크라이나까지 쳤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우크라이나 전쟁은 이제 러시아 연방의 이제 마지막 전쟁이 될 것이다. 이 얘기를 고르바초프 그 보좌관을 지냈던 야코블레프가 이제 얘기를 한 바가 있고, 자, 이분 말씀은 전쟁 후에 만약 위기를 러시아 연방이 극복을 못하면 100% 이거는 붕괴로 가는 거고, 그나마 다 제대로 극복을 했다가 치더라도, 그러나 이번 전쟁에서 너무나 많은 국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경험했기 때문에, 자, 이 전쟁 이후에 러시아는 완전히 중국의 어떤 이 예하에 빠지는 weak client state가 될 것이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례 걸쳐서 역사적으로 이제 러시아는 붕괴가 됐는데, 그 첫 번째가 러시아 제국이고, Russian Empire, 그 다음에 이거는 1917년 1차 세계대전 그 여파로 이제 제국주의 전쟁 종식으로 이제 러시아 제국이 해체가 됐고, 두 번째는 소련이다. 그러니까 동서냉전 종식으로 1991년도에 이제 해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 러시아는 지금 현재 구소련의 그 공식 후계 국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러시아 몰락, 이거는 이제 소련 몰락 과정의 연장선에서 봐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구소련이 붕괴되면서 완전히 좀 더 진도가 나갔어야 되는데 못 나갔다가 이제 30년 뒤에 다시 마지막 챕터까지 나간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소련 몰락 과정의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이 문제를 해석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현재 러시아 연방의 이제 미래를 앞으로 볼 때 앞으로. 그래서 지금 아까 조금 전에 얘기하는데 짜르 러시아, 그 다음에 소련 해체, 그 당시 상황을 우리가 정확하게 지금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91년도 이후에 러시아 연방이 지금까지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가, 이거는 다음 편에서 지금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옐진하고 푸틴 지금 예하에 내부적으로 그 체제 와해론이 뭔지, 이 얘기는 이제 그 다음 편에서 3편에서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소련 그 해체 분석, 이런 것들을 이제 오늘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키예프 루스 제국 이거는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자 키예프 루스가 이게 러시아의 이제 모태다. 과거 이제 거슬러 올라가면 키예프 루스까지 간다 이렇게 얘기고, 그러니까 862년도에 동슬라브족 류리크가 그 건설했다 그러고, 988년에 블라디미르 그로스 해서 블라디미르 대왕이 자 기독교를 이제 받아들였고, 그 다음에 10세기에서 12세기 이 사이에 이제 동슬라브족으로 만든 그 최초의 그 국가 형태가 바로 키예프 루스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키예프 루스는 지금 저 북쪽 그 스칸디나비아 반도에서 자, 저 밑에 이제 콘스탄티노플까지, 자, 여기 이어지는 그 가운데 중간에 위치하고 있는 그런 중간 지역이고, 그 많은, 그 다음에 이 바이킹종들이, 자, 무역 도시를 전부 건설했는데, 그 이제 고로츠라고 그런다고 합니다. 자, 그 건설했는데 그것이 이제 전부 모인 것이 이제 키예프 루스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러시아하고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이 삼국이 여기 좀 속해 있었고, 다민족 국가, 동슬라브족 이외에도 발틱, 핀란드, 터키에 이런 말을 쓰는 그런 종족들로 전부 구성이 됐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나 이 키예프 루스는 몽고 침입으로 13세기 때 몽고 침입으로 전부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1243년에 좀 멸망을 했는데, 키예프 루스에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중세 러시아 때 이제 몽고 그 골노호르드 해서 캄차칸 제국인데 이 황금 군단이다 이런 이름으로 지금 저쪽 그 시베리아에서부터 자 이쪽으로 전부 이쪽 그러면서 계속 이제 센트럴 아시아 동부 우랄 다니브강 그리고 블랙시 카스피안시 카스피해까지 자 이처럼 그 지도에서 보시는 광활한 그 제국이 바로 골노호더 몽골 제국의 캄차칸 그 제국인데 그 밑에 이제 얘가 그 통치를 당하고 있었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그 키예프 루스가 이제 그 망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 후계국이 바로 이제 모스크바 대공국이다 이렇게 러시아 사람들은 얘기를 합니다. 물론 여기 있던 이제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이 태제에 대해서 이제 부인을 하죠. 모스크바 대공국이 아니고 자기네가 이제 그 키예프 루스의 그 후계자다 이게 적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러시아는 이제 모스크바 대공국이 이걸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1283년부터 약 한 70년까지 자, 이 모스크바 대공국이 이제 키예프 루스 그 후계국이고, 그러면서 15세기 말에는 이제 시베리아까지 정복을 했다. 그러면서 영토를 넓혔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 모스크바 대공국 이제 후계 국가가 바로 이제 차레스 러시아에서 러시아 짜르국이다. 해서 1547년부터 1721년까지 여기서 짜르라고 하는 거는 자 이제 황제란 뜻인데, 그 당시에 이제 계속 그 동진하면서 예컨대 영토를 넓히면서 이민족 국가들을 전부 식민지화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러시아 정토를 전부 넓혀가면서 통일시켜 왔다 그런 얘기입니다. 짜르들이. 그러면서 그 당시에 차레스 러시아의 그 수도는 상페테스부르크에서 페테르부르크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때 그 1581년부터 이제 로마노프 왕조 자 이게 있는데, 이 로마노프 왕조가 이제 적극적으로 동부로 그 영토를 확대해 왔다. 그래서 몽고 침입 옛날에 그 과거에 대한 그 안갚음으로 계속 동부로 그 확대를 하면서 영토를 높여왔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시베리아 먹고 그냥 극동 태평양, 그 다음에 알라스카 그 중국 국경까지 전부 장악을 했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받은 것이 이제 러시안 엠파이어, 러시아 제국이다 이런데, 이것을 이제 뾰또르 대제가 이제 그게 러시아 제국을 이제 그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1721년도에 이제 러시아 제국이다 이렇게 이제 호칭을 붙였고, 자기 스스로가 엠페어로 해서 완전히 내가 황제다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이 러시안 엠파이어 이때는 자 러시아 제국 완전히 식민지 쟁탈에 이제 돌입을 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1806년부터 28년까지 아제르바이잔, 그 다음에 64년도에는 북쪽 그 코카소스, 그
그 다음에 1853년부터 84년까지는 중앙아시아 전체를 먹었고, 그 다음에 1855년도에는 자, 이 쿠릴 열도, 그 시모다 그 일본하고 협정에 따라서 쿠릴 열도를 쟁취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처럼 광활한 영토를 이제 그때 이미 다 만들어 놨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67년도에 이 알라스카는 아까 먹었던 그 알라스카는 미국에다 팔아버렸는데 이건 뭐 썩 좋은 결정이 아니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다음에 1904년에서 5년까지 이제 만주 진출하면서 러시아, 일본 로일 전쟁은 이제 여기 이제 패배하게 되죠. 그러면서 자, 이게 러시아 이제 제국에서 그 당시 식민지 그 쟁탈을 하면서 계속 먹었던 그 패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식민지 국가 그 건설 형태를 보면은 자, 이것은 민족 국가가 아닌 예컨대 이제 계속 이 민족 국가를 우리가 먹을 때 자, 이것을 전부 다 러시아화 했다 이 말이에요. 러시아 제국 형태로 전부 바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저 사진을 보시면 이게 지금 인형들이 잔잔한 것들이 쭉 나래비로 서 있는데 이게 이제 뭐냐면 여러분 다 보셨을 거예요. 마트로슈카 이 푸펜에서 마트로슈카 인형인데 이게 제일 큰 인형 속에 그 다음 요 인형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또 요 인형이 들어가고 뭐 이렇다 그 말이죠. 자, 그러면서 계속 이제 하나씩 끄잡아내면은 똑같은 것들이 계속 줄줄이 나온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러시아가 이제 그 식민지화하면서 여러 나라를 먹어 삼키는데 이와 같은 형태로 전부 다 먹으면서 우리 스타일대로 전부 다 바꿔나가려고 했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러나 다른 서구 열강도 예컨 이제 프랑스나 뭐 영국이나 이런 데도 마찬가지 식민지 경합을 했는데 1870년부터 84년 이 사이에 식민지 경합을 했는데 주로 이제 아프리카, 인도, 차이나, 남아시아 이쪽에서 했는데 그러나 이럴 나라들은 전부 다 민족국가 그 중심의 나라 그대로 그 나라의 어떤 정체성이나 이런 것들을 존중하면서 계속 그 식민지화 해가는데 그러니까 러시아하고 큰 차별을 보인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러시아 제국은 이제 드디어 1917년도에 끝납니다. 그러니까 14년도에 제1차 세계대전이 있었고 러시아 제국이 이제 여기서 소멸된다 그 얘기. 그러니까 러시아는 그 당시 1차 대전 때 자, 이 프랑스하고 영국하고 이제 트리플 앵땅 여기 지금 같아 해서 독일 이 일대 저 세력들하고 싸웠는데 자, 여기서 이제 그 독일과 전투에서 많이 패배했고 그러면서 여태 나온 것이 이제 볼셰비키다. 그래서 볼셰비키가 이제 혁명가로 이제 드디어 이제 등장을 하면서 그 다음에 그 이듬해부터 이제 계속 그 내전이 벌어지고 그러면서 혁명할 때 2월 혁명 때 이제 그 니콜라이 2세를 완전히 처형을 시킵니다. 1917년. 그러면서 러시안 엠파이어는 이때 완전히 끝난다. 몰락한다. 제 첫 번째 러시아 제국이 이제 역사상으로 전부 해체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에 이제 내전할 때, 10월 혁명 때 이제 볼셰비키가 집권을 하면서 결국은 이제 그 소련을 이제 만든 거죠. 그러면서 내전 당시에는 이제 적군파, 그 다음에 공산주의에 반대하는 백군파, 자, 이러면서 싸움을 했고 여기서 적군파가 승리함으로써 이것이 이제 소비에트 러시아가 되는데, 자, 이것은 이제 비록 한 5년밖에 안 간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러시아 제국이 해체되면서 자, 이 당시에 이제 많은 그 이민족 그 민족 국가들이 전부 생겨나고 20여 개 그 민족 전부 주권 선포를 하면서 다양한 정부를 이제 구성하는 그런 계기가 됐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1차 대전 이후에 이제 레닌의 지역국가 소련 합병 시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부적으로 이제 계속 다지면서 이제 주변 인접국들을 전부 합병 시도를 했는데 그러나 폴란드와 핀란드 세 개 그 발틱 국가, 그다음 투반 피플스 리퍼블릭 여기는 설득하는데 전부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얘들은 전부 이제 독립 국가로 남았고 또 몰도바 같은 경우도 이제 루마니아에 합병됨으로써 이제 러시아로부터 구소련으로부터 이제 편입당하지 않아도 됐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러시아 그 구소련이 이제 출범하는데 15개 공화국으로 출범을 했다. 그러면서 크게 그 4개인데 하나는 러시아,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그리고 트란스 코카션 페더레이션이다. 예, 트란스 범코카서스 연합이다. 연합이다 이런 얘기죠. 여기에는 이제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그리고 조지아 이 세 나라가 지금 들어가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수도는 이제 모스크바로 했고
그 당시에 이제 15개 공화국을 들여다보면은, 자, 이 유니터리 스테이트, 우크라이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러시아와 같이 그 페더레이션 연방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15개 그 공화국 가운데 이제 그 중심은, 러시아 연방이 역할을 했다. 영토로 보나, 인구로 보나, 경제 규모로 보나, 모든 면에서 이제 러시아가 이제 압도적이었기 때문에 이 러시안 리퍼블릭 이것이 완전히 중심 역할을 했다. 그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레닌은 그 당시에 이제 자, 우리가 공산주의를 하는데 그 전 단계가 이제 사회주의고 이 사회주의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 이제 민족 국가들이 이런 전부 다 중심을 잡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 전부 그 이민족 국가들을 전부 다 이제 그 정체성을 부여하고 민족 그 독자성을 이제 전부 인정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른바 이제 코로니제이션이라고 하는데, 자, 여기서 이제 내셔널 테리토리얼 그 랭귀지, 자, 고유의 언어도 쓰게 하고, 그 다음에 내셔널 캐드리 해서 자체 그 어떤 이런 간부들 이런 것들도 전부 활용을 하고 뭐 이러면서 민족 정체성도 강화하고 그러면서 나중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제대로 된 그 중앙 집권하는 데 도움이 되고 또 강대국하고 그 투쟁하는 데도 도움이 됐다. 이런 평가를 이제 한다 이 말이죠. 그다음에 1939년도 이제 발틱 삼국인 소련에 편입했습니다. 이 얘기는 이제 몰로토프, 리벤트로프, 자 이거는 히틀러 스탈린 팍트입니다. 이제 외교부 장관 이름이고, 자 이때 발틱 삼국이 이제 소련에 편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소련은 1922년부터 1991년까지 이제 존속이 되는데 무려 69년간 이제 존속이 되는데, 자, 이 말은 이제 차리스트 그 엠파이어가 완전히 소비에트 유니언으로 이제 이름을 바꿨다. 이제 그 얘기고. 그 다음에 이 소련 당시에는 이제 사회주의 그 계획 경제를 했고, 모든 이제 경제 활동 이런 것들 국가가 전부 계획을 세워서 이제 운영을 했고, 그 다음에 모든 기업들을 국영화했고, 그 다음에 농장이나 이런 것들 전부 집단화했습니다. 그리고 중앙정부의 힘, 이게 막강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930년대 초에는 이제 그 당시 그 스탈린 때인데 완전히 산업화가 이루어지고 그러면서 5개년 계획에 맞춰서 이제 제대로 그 시행을 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소련이 그 출범해서 동서냉전이 드디어 이제 시작이 됐다. 그러면서 소련이 망하면서 이제 동서냉전도 끝났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 2차 대전 때는 무려 한 2,500만 명 이상의 그 소련 사람들이 희생됐습니다. 그래서 전 인구의 14%가 이제 사망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아까 얘기대로 60년 존속하면서 2,200만 표만, 세계에서 제일 큰 영토를 가진 나라가 소련이고, 500만 군인 그리고 25% GDP 그 국방비를 썼던 나라다. 그리고 약 한 35개에서 더 잘게 보면은 120개 그 다양한 민족 그룹들이 있는 나라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15개 공화국에서 첫 번째, 자, 이 공화국들을 전부 First Level Republics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또 다시 잘게 들어가면은 Russian Soviet Republic, 여기 이제 16개 러시아 그 연방공화국 들어가면 16개 이제 자치공화국들이 있고, 그 다음에 10개 또 다른 그거보다 작은 그런 그 나라들이 있고, 그 다음에 또 그보다 더 작은 뭐 오블라스트, 오토노머스 오블라스트 이와 같은 나라들. 그러니까 계속 아까 그 마트로슈카 그 인형에서 보다시피 계속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잔잔한 것들이 계속 있는데 이것이 흡사 그 러시아 연방의 모습을 보는 꼴이다 이 말입니다. 역대 소련 공산당 그 서기장들 보면 이제 레닌, 스탈린, 후슈초프, 브레즈네프 여기까지는 뭐 전부 익숙한 이름이고, 그 외에 이제 그 안드로포프하고 체르넨코가 있는데 이분들은 이제 짧은 기간 내에 서로 이제 병약해서 노쇠해서 이제 완전히 일찍 그 사망을 했다. 그리고 마지막 대통령은 이제 고바초프다. 공산당 서기장경 마지막 대통령을 했는데, 스탈린 치하 소련 정세를 이제 가려 보면은 1917년도 러시아 제국 그 당시에 이제 해체됐던 그 러시아 제국 이 지위를 스테이터스를 완전히 그 획득을 하면서 슈퍼 파워의 반열에 올려놨다. 이게 스탈린의 저 공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경제 개발을 하면서 아주 그 가난한 농업 국가였던 그런 그 소련을
그 다음에 완전히 산업국가 슈퍼파워로 키운 사람이 스탈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탈린은 이제 아까 레닌이 했던 그런 코레니제이션 이런 정책을 완전히 죽이고 완전히 줄이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은 행동을 주동적으로 억압한다든지 그래서 지역어 대신에 이제 러시아를 계속 확대 보급을 하고 완전히 중앙 집권적인 그런 체제로 전부 묶었다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32년, 33년 이 사이에는 이제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이제 대기근이 있으면서 우크라이나 주민 350만 명에서 약 한 600만 명이 사망하는 그런 사고, 이른바 이제 홀로도모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자, 이것은 그 당시에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이제 곡물 수확세, 이 부가세금을 50% 인상을 하고, 그 다음에 해외로 계속 곡물 수출을 해야 되는데, 전 농가를 이제 약탈해서, 왜? 우크라이나 이제 곡창지대이기 때문에 전 농가를 약탈하면서 이제 많은 우크라이나 주민들이 기아에 시달리고 그러면서 죽어나갔다 이 말입니다. 아까 얘기대로 스탈린 히틀러 협약에 따라서 영토를 이제 확장을 했는데, 아까 발틱 국가 외에도 폴란드의 동부 지역 영토를 전부 먹었고, 그 다음에 루마니아 일부도 먹었다. 이 스탈린데. 그 다음에 이 스탈린은 또 무슨 짓을 했냐면은 이민족들을 아주 박해했다. 그러면서 계속 라시피케이션에서 이제 러시아화 하려고 시도를 했는데, 그러나 또 그러면서 테러도 하고 문화적으로 탄압도 하고 그러면서 이 주민들을 3등 국민 취급도 하고 이러면서 아주 악독한 그런 통치 행위를 했는데, 그러면서 또 동시에 신뢰할 수 없는 민족들을 완전히 찍어놨다. 그러면서 이제 강제 추방까지 시켰다. 41년부터 44년 그 사이에. 그 당시에는 히틀러하고 이제 세계제 2차 대전을 할 때이기 때문에, 자, 지금 현재 안팎으로 우리한테는 적이 있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히틀러도 적이고, 그 다음에 우리 내부적으로도 적이 많다. 이 민족들이. 그래서 거기에 이제 들어가는 것들이 볼가, Germans, 이 사람들은 이제 독일 사람들이니까 그렇고, 카라차이, 그 다음에 칼믹스, 체첸 마찬가지고, 잉구시, 발카스, 메시케티안, 트럭스, 그 다음 크리미안, 타타르스. 자, 이렇게 돼요. 이 크리미아 반도에서, 크림 반도에서 이 타타르족들은 전부 다 이제 원주민들인데, 이 사람들은 전부 속간에서 저 변방으로 다 추방시키고 그 자리에 전부 러시아 주민들을 갖다 앉혀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러시아 2014년도 크림반도 전부 먹어가지고 그때 이제 주민 투표했는데 러시아 사람들 90% 이상이니까 당연히 이제 그런 지지를 받죠. 자, 그와 같은 현상들은 이제 그 당시에 이미 타타르족을 축출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1945년 나치 패망 이후에 스탈린은 중구, 동구, 발칸반도, 자, 여기 완전히 헤게문을 신속하게 장악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동서냉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53대 스탈린이 죽었고, 이제 독살됐다, 이런 얘기 지배적인데, 자, 죽었고, 그래서 이제 국내 억압은 이제 줄어들었지만, 그러나 공산당의 어디 정치 장악력, 이것들은 여전히 컸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련이 이제 본격적으로 기울기 시작한 거는 70년대 말부터 80년대 초에 이 경제가 완전히 꼬라박았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합니다. 얘기를 하는데, 그러나 이미 60년대 중반에 브레즈네프가 집권을 했을 때, 자, 우리 경제를 자세히 들여다보니 이 소련이 지금 현재 제3세계하고 수준이 비슷한 것 같다. 그쪽으로 나락으로 지금 떨어지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이제 브레즈네프 그 당시에 했습니다. 그때부터 사회주의 계획경제 이거는 제대로 작동을 안 한다 하는 것이 이미 그때부터 서서히 나타났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이것이 이제 70년대 80년대 완전히 골마 터져서 이제 경제 침체를 유발했다. 이런. collapse was around the corner에서, 자, 이 collapse, 이 완전히 추락하는 것이, 완전히 흔들리는 것이 도처에 깔려 있다. 여길 봐도 흔들리고 저길 봐도 흔들리고 완전히 이 체제 자체가 지금 현재 붕괴되기 일보 직전 얼음판을 걷는 것 같다. 이제 그런 얘기를 이미 80년대 초부터 해왔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경제 생산성도 하락하고, 그 다음에 주민들한테 소비재를 제대로 공급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마땅치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전부 다 이제 암시장을 통해서 상품을 전부 조달해야 되는 그런 현상이다 이 말이죠. 그리고 전 분야 들여다봤더니, 자, 투자를 이제 완전해서 뭔가 지금 현재 좀 이제
더 높여야 되는데, 질을 높여놔야 되는데, 그러나 그럴 여력이 안 된다. 왜? 국방비에 지나치게 많은 그 지출했기 때문에 딴 분야에는 감히 그 여력이 없다.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서방에 비해서 이제 새로운 그 기술들. 예, 근데 마이크로 일렉트로닉 뭐 이런 거, 레이저 테크놀로지 뭐 이런 것들 전혀 좀 처졌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많은 분야에서 이런 것들을 전부 수입 의존해야 되고, 자, 유일하게 지금 현재 우리가 수입원 이런 것은 이 가스하고 석유 파는 것밖에 없다. 그런 얘기. 그러니까 소련 경제는 완전히 석유가, 이 기름값에 의존하는 그런 경제다. 이제 이렇게 그때부터 우리가 이제 규정을 할 수가 있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80년대 그 국내 정치적으로 보면 정치국 요원들이 완전히 전부 다 늙어서 세대 교체가 안 됐기 때문에 대부분이 전부 다 원로인데 1910년대생이다. 그러니까 최초 그 소련 그 건설할 때 그 당시에 몸담았던 사람들이 아직도 그 안 죽고 그때까지 전부 다 이게 버티고 있었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의 그 1차 관심은 야, 어떤 형태로든 내가 편해야 되니까 내 권력이 평안 유지하는 거. 그 다음에 주민들이 뭐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 동케야 전혀 관심이 없고. 그 다음에 이 스트럭처, 커맨드 스트럭처 자체가 너무 엄격해서 자, 이런 것들이 전부 이 상하 무슨 뭐 이런 커뮤니케이션 제대로 안 되고 또 부정부패는 완전히 만연한 상태고 그리고 이제 연줄 정치, 줄줄이 이제 인맥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전부 다 정치하는 그런 그 정치 문화가 지배를 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실정에도 또 재밌는, 재미보다 또 이 특이할 만한 사항은 이런 실정에도 불구하고 이 소련 주민들이 그 정부에 대해서 저항을 하질 않았다. 그런 얘기. 그러니까 반체제 이런 단체도 이제 완전히 없었고, 그 다음에 완전히 그 현실에 전부 타협하고, 종교도 뭐 종교 지도자들은 있지만 이건 전부 다 이 정부 편이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느 누구도 이제 그 종을 치지 않았다 이 말이죠. 대외적으로 볼 때는 아까 이제 아프가니스탄 침공 때문에 10년 동안 거기서 지금 이제 완전히 10년 동안 거기 전투를 했기 때문에 완전히 국력을 소진을 했고, 그다음 체르노빌 원전, 우크라이나는 체르노빌 원전, 그 당시엔 소련 땅이니까 완전히 통제 불능이다. 그러면서 우리 소련 사회가, 공산 사회가 얼마나 이와 저 허술한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이제 보여주는 그런 좋은 사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고르바초프가 이런 상황에서 고르바초프가 나와서 개혁 개방을 하는데, 자, 브레즈네프 사후에 이제 완전히 개혁 뭐 그런 얘기가 많이 또 돌았는데, 그러나 정치국은 자 해야 된다 하는데 아까 얘기대로 대부분이 다 이제 저 원로 이 장수무대 뭐 이쪽이 폴리트뷰로가 이 장수무대하는 그 뭐 그런 그 분위기라 지금 이제 이런 것들이 먹히지 않았는데 여기서 이제 고르바초프가 드디어 나왔다. 85년 3월 달에 이제 공산당 서기장을 하면서 대대적으로 이제 그 소련을 개혁 개방하려고 노력을 했다. 그 얘기입니다. 먼저 경제 개혁을 하는데 유스코리니지 해서 이것은 이제 촉진이다. 그런 얘기. 자, 경제를 촉진시키고 그다음에 사회주의 계획경제나 사회 이 자체를 완전히 현대화 시켜야 되겠다 해서 완전히 개혁해야 되겠다. 페레스트로이카 해야 되고, 자, 그러면서 이제 사회화도 허용하고, 그 다음에 이 모든 당의 정책이나 결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자유 토론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비판도 허용을 하고, 이러면서 이제 이른바 글라스노스트도 이런 것 좀 허용을 하고, 그러면서 언론 자유, 이런 87년부터, 그러면서 자, 언론 자유를 부여하다 보니까 여태까지 감춰졌던 모든 과거의 어떤 이런 학정, 그 다음에 통칭이, 엉터리 통칭이, 이런 것들, 부정부패, 이런 것들이 그대로 폭로가 되면서 이제 공산화 치부가 그대로 이제 드러난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서 완전히 이제 이 국민들은 당이나 정부에 대해서 이제 신뢰를 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이제 벌어진 겁니다. 그러면서 또 이 고바초프는 이제 사하로프하고 그 부인을 여태까지 계속 지난 정부들이 전부 구금해 왔었는데, 자, 이것을 전부 다 이제 해제를 시켰고, 그러면서 이제 또 다당제 선거, 그 다음에 대통령제 또 이러면서 이제 국내 정책으로 이제 민주화 이것을 촉진시킨 사람이 바로 고르바초프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와 같은 그 고르바초프의 그 통치행위에 힘입어서 자, 이제 여태까지 공산당 통제의 엉터리였고, 이것이 이제 사회 불안정을 더 가속시켰고, 그러면서 소련 붕괴가 이제 그 시발점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90년 5월 달에 자유선거를 이제 허용하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옐친은 민주화 강조하고 경제 개혁 강조하고 이제 서방에서 얘기하는 그런 가치를 이제 그 대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옐친과 그 고르바초프가 이제 거의 비슷한 색깔을 내면서 같은 배를 탔다고 얘기를 할 때, 자, 공산당은 반드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반대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 그러면서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고르바초프가 그 서둘러서 막 개혁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부작용을 강화시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나마 계획경제할 때 살아있던 어떤 이런 공급 그 망, 그 서플라이 체인 이런 것들이 갑자기 그 자유와 이런 물결을 들으면서 개혁 개방한다 하면서 막 이렇게 하니까 이런 그 체인들이 완전히 전부 다 망가져 버리면서 실질적으로 그 불이익을 당한 사람들은 전부 다 일반 서민 주민들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인플레를 초래하고 그러면서 1989년도는 이미 완전히 소련은 이제 재정적인 그런 파산 상태에 이르렀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금주 정책 이런 것도 이제 아주 이제 강조를 많이 했는데 고르바초프가 여러 가지를 보니까 이제 뭐 개혁 개방하는 것도 좋은데 먼저 정신적으로 우리가 건강해져야겠다 이러면서 지금 현재 문제는 보트카다 이래서 자 국민주 보트카 이거를 좀 통제를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한국 정책을 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스갯말로 그 러시아 사람들은 야 이거 땅덩어리가 워낙 크니까 러시아에서 뭐 400km 간다 이건 거리도 아니다. 그 다음에 영하 뭐 겨울에 뭐 영하 40도 이건 추위도 아니다.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자 보트카 이거 40도짜리 보트카 이거 4병 예컨대 야 4병을 마셔도 이게 술 마신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제 그 정도로 사람들이 그 술이 아주 그 세다 그러는데 실제로 막 그냥 우리 러시아 같은 분들 소련 같은 분들 말씀 들어보면 완전히 뭐 밥 먹기 식사하기 전부터 막 그냥 보트카를 들이마시고 그런다고 하는데 이것들이 지금 만연되니까 이 사람들 정신이 제대로 되겠냐 이 말이죠. 지금 현재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그 건강한 사회주의를 건설하냐 이 말이 안 된다. 금주정책 이것도 실패했다 결국. 그래서 고르바 계획에 대한 이제 반발이 이제 도초에서 이제 감지가 된다. 몇 년 안 됐는데 벌써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80년대 말까지만 해도 소련 사람들은 야 우리 소련이라는 게 지구상에서 없어진다 그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다 그 얘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자 고르바초프의 개혁 개방이 이제 계속 이루어지면서 진도가 나가다 보니까 이제 어떤 현상이 파생하냐 하면은 먼저 노동자 이 광부 이 시위가 빈발합니다.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출발하나 저쪽 그 시베리아 쪽서부터 광산 이 광부들이 이제 그 불합리한 그런 어떤 경영이나 뭐 여기 대해서 이제 시비를 걸고 이제 그 시위를 하고 그러면서 이런 가운데 이제 주민 40%는 야 계획경제 이게 훨씬 낫다 일로 가자 이제 그런 그 여론이 있었고 25%만이 시장경제를 선호했다 이런 얘기고 그러면서 일반 주민들은 일반적으로 이제 자본주의 인기가 없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모든 것들이 다 제대로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자본주의에 대해서 이제 그 크게 선호하지 않았다 그런 얘기고 그러나 관료들은 또 자본주의 선호하고 서방을 추종하는 뭐 그런 분위기가 있었다. 공산당은 이제 개혁에 대해서 철저히 저항하면서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91년 8월 달에 이제 쿠데타까지 한 거죠. 물론 제압되긴 했지만. 그러면서 90년도 그 스테이트 플래닝 커미티의 고스플란 여기서는 이제 소련 경제 붕괴를 이제 경고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환경오염도 심각하고 그 다음에 남아있던 그 15개 그 인접공학들은 자 이제 서서히 뭔가 지금 현재 우리도 부풀리 독립 이런 거를 좀 더 강하게 요구를 하자 하면서 어떤 이런 단체 어떤 이런 자체의 독립적인 뭐 그런 성격의 목소리를 계속 내면서 또 여차하면은 정부를 만들어야 되니까 이게 중앙 집권 안에 이런 그 분위기 이런 것들도 이제 계속 관심을 가졌다 그 얘기입니다. 그 고르바초프가 이제 동구 그 대외 정책을 보면 동구 민주화인데 1등 공신이 고르바초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동구가 민주화되는 바람에 이 여파로 이제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결국은 독일 같은 경우는 이제 통일까지 이어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래서 동구권의 그 탈공산화 완전히 그 가운데 이 모토 역할을 한 사람이 기관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고르바초프고 그 뒤에서 정신적인 지주 역할을 한 사람이 그 당시에 파우로 2세 그 교황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구권의 그 민주화 촉진을 끊임없이 고르바초프는 강조를 했어요. 그러면서 89년 10월 25일 헬싱키에서는 자 시나트라 독트린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앞으로 너희들 동구권 너희들 멋대로 가라 그러면서 프랑크 시나트라의 그 마이웨이 여태까지 우리가 했던 그 브레스네프 독트린 이거 더 이상 안 한다. 그러니까 예컨대 사회주의 그 건전한 이 발전을 위해서 예컨대 어느 우리 인접국들이 무슨 동맹국들이 문제가 있으면 그 당시에 그 소련 군인들 전부 풀어가지고 다 진압을 했다 이 말이죠. 53년도에 그 오스베린에서 그랬고, 그 다음에 56년도에 헝가리에서 그랬고, 68년도에서 프라하에서 그랬고, 계속 그러는데 더 이상 이제 고르바초프 말했다면 우리는 더 이상 브레즈네프 독트린 이런 거 이제 허용을 안 한다. 적용을 안 한다. 이제 시나트라 독트린 적용한다. 이 얘기를 했다는 거죠. 여기에 이제 크게 고무된 이제 동구권 예컨대 이제 폴란드 뭐 졸리타노시 그 자유노제 그다음에 이쪽 체코슬로바키아 체코슬로바키아 좌다 77 뭐 이런 단체들에서 계속 이제 그 민주화를 부르짖으면서 동구권을 전부 민주화시켰다 이 말이죠. 이 1등 공신이 고르바초프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고, 자 이와 같은 노력을 하는 고르바초프에 대해서 미국도 지지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부시 대통령이 지휘를 하고 그다음 89년 12월 달에 그 말타에서 자 이 동서냉전 끝났다 이런 얘기를 이제 두 정상이 하게 되고, 그러면서 미국과 이제 소련은 그 스타트 그다음 CFE Conventional Forces in Europe에서 재래 무기 감축 협정 여기에 대해서 전부 이제 나토하고 바샤 팩트 간에 이와 같은 그 큰 합의를 이루게 되고, 그다음에 민주주의 체제의 시장 경제로 이렇게 소련을 유도하려고 미국이 노력을 했다.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또 답방으로 이 고르바초프는 자 독일 통일에 대해서 동일하고, 그다음에 통일 독일 너들 나토에 계속 남아도 되겠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전부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자 이와 같은 그 서방의 그 어때 경제적인 지원 여기에 대해서 크게 감사의 표시로 이제 최초의 입장은 달랐지만 그러나 시간이 가면서 고르바초프가 국내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이와 같은 면에서 이제 전부 그 양보를 했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사담 후세인이 그 쿠웨이트 침공했을 때 그때도 그 미국과 긴밀하게 협력을 했다. 아프가니스탄 여기서는 이제 크게 그 피를 흘렸고 그러면서 이제 많은 그 국방비를 여기다 이제 또 출혈을 했다 그 얘기요. 체르노빌 아까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고르바초프 등장의 또 다른 특징 하나는 이제 이민족 간의 그 갈등이 완전히 그 분출되기 시작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약 한 120여 개 크고 작은 이런 이민족들이 이게 전부 다 짜르 러시아의 그 유산인데, 그래서 자 이와 같은 그 현실 하에서 지금 소련도 예컨대 헌법에 연방제를 전부 도입한다 이렇게 전부 돼 있고, 그러면서 15개 그 공화국 내에 이제 각기 공화국 내에 또 자치구가 이렇게 있습니다. 아까 그 인형 그 인형처럼 이와 같은 상황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그러나 모든 핵심 정치는 전부 모스크바로부터 나온다 이제 그 얘기고, 그다음에 스탈린은 그 당시 아까 얘기대로 이제 몇몇 이민족들에 대해서는 학대 정책을 이제 폈고, 그러면서 이제 88년부터 이민족의 이제 분리 독립 요구 이런 것들이 강해지면서 계속 이제 그 갈등을 빚기 시작합니다. 연방 정부하고. 자 그러면서 이제 베카라바흐 그 다음에 이 발틱 국가 시위, 자 88년에 발틱 국가 시위가 있었다. 88년도에. 자 요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이것이 이제 그건데, 이 사진은 뭐냐면은 자 발틱 그 3국 예컨대 저쪽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이렇게 쭉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전 시민들이 지금 현재 600km를 전부 인간띠 서로 손을 잡고 이러면서 계속 노래를 하면서 이제 반체제 노래를 하면서, 그러면서 징엔데 레볼루치온에서 이제 러시아 정부가 통제하는 그런 반체제 노래, 그러니까 이 완전히 무슨 통일을 기원하는 그와 같은 노래들을 하면서 이제 자치권을 요구하고 독립을 요구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600km 인간 뛰고,
그 다음에 자 소련 자 예컨대 자 이것이 시발점이 돼서 리투아니아에서부터 시작돼서 이것이 시발점이 돼서 이제 소련 공화국의 그 독립 요구 이런 것들은 빗발쳤다 이 말입니다. 빗발치고 90년 3월부터 91년 12월까지 무려 21개국 그러니까 15개 큰 그 공화국 포함해서 예컨대 작은 무슨 뭐 자치 그 민주 국가들이나 뭐 이런 데도 좀 독립 요구를 하면서 21개국이 이제 독립을 전부 선포를 했다.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5개 그 공화국 독립자 이거 보면은 90년도부터 91년 이 사이에 전부 다 들어가 있다. 그 얘기. 그 다음에 재밌는 거는 이 러시아가 가운데 끼어 있는데 자, 이 러시아가 끼어 있는데 러시아도 이제 91년 12월 12일 날 러시아도 독립을 선포를 했다. 이제 그 얘기고. 그 다음에 이 서방은 이제 러시아를 소련 후계국으로 인정을 했고, 그 다음에 WMD 저 러시아라고 지금 자 핵무기 포함해서 웨펀즈, 매스 디스트럭션 대량 살상 무기 이건 너희들이 적극 통제해라. 주변국으로 전부 이제 새로운 독립 국가들한테서 이런 것들이 남용되지 않도록 너희들이 전부 노력해라. 이 얘기를 지금 서방국이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베를린 장벽이 이제 붕괴되고 고르비가 이제 하야되면서 드디어 이제 법적으로 소련은 전부 사라졌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12월 25일 날 91년 12월 25일 날 고르바초프가 이제 하야를 하고 그 다음 날 소련은 이제 법적으로 완전히 사라졌다. 그래서 소련 해체 과정을 다시 한번 리뷰해 보면은 제일 첫 발작, 제일 첫 단추는 누구냐면 직접적인 이제 그 해체 제일 첫 단추는 누가 끼었냐면 리투아니아에서의 그 독립선언이다. 90년 3월 11일 날. 그러고 나서 이제 91년도 들어서 이제 고르바초프가 야, 소련 이거를 과연 유지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자, 여기 대해서 국민투표를 붙였는데 여기 대해서 이제 발틱 삼국하고 조지아, 아르메니아, 몰도바. 자, 이와 같은 6개 나라는 아예 보이콧을 했습니다. 보이콧을 하고 나머지 나라가 이제 9개 나라가 전부 자, 투표를 했는데 77.8%로 소련 유지하는 게 맞다. 이렇게 지금 반응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고르바초프는 자, 이것이 별 의미가 없는 그런 국민투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기는 이제 공산당 서기장에서 사임을 합니다. 91년 4월 달에. 그러면서 그 말의 의미는 완전히 소련 공산당을 이제 해체를 하고 그리고 일당 독재, 공산당 일당 독재 이런 것들을 완전 무산시키겠다. 이렇게 지금 대통령 그 직위는 이제 가지고 있으면서 그런 이제 시도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고 아까 얘기도 8월 달에 이제 쿠데타가 있었고 그 이후부터 급격하게 고르바초프의 그 권위나 이 권력은 완전히 주저앉게 된다. 그러면서 러시아는 이제 국회의장 옐친, 대통령 고르바초프 이 두 사람에 의해서 이제 이끌려게 되는 그런 운명을 맞게 됩니다. 그래서 91년도 12월 8일 날 이제 이제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벨라루스가 이게 벨로베시아 페아인바론에서 벨로베시아 이건 이제 폴란드하고 벨라루스 국경에 있는 그 산림지대인데 자 여기서 삼국 정상이 모여서 앞으로 그럼 자 이게 소련 해체 문제 그 다음에 그 후속 문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결론을 지을 것인가 하는 회의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보리스 옐친, 그 다음에 이제 크랍축, 우크라이나, 그 다음에 슈슈케비치, 이거 벨라루스 대통령이 만나서 자, 합의를 했는데, 소련, 이거는 이제 끝. 더 이상 국제법 주체도 아니고 지정학적 실체도 아니다. 소련은 이제 없다. 그러니까 1922년도에 이제 건국했던 소련 이제 효력을 완전히 정지시키나. 대신 CIS, Commonwealth Independent States에서 독립국가연합을 건설하자. 여기에 지금 합의를 했습니다. 여기 합의를 해서, 자, 2주 뒤에 이제 그 CIS 건설 결정을 하게 되는데, 야, 알마-아타, 이건 이제, 카자흐스탄에 있는 도시인데, 자, 여기에서 이제 전부 합의서를 냈는데, 여기 보면 11개 이제 소련공화국 대통령이 이제 참석을 해서, 자, 이게 전부 다 CIS 이제 출범을 이제 알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소련 해체 후에 이제 되는 여러 가지 현상을 볼 때, 자, 러시아는 아까 얘기대로 소련의 그 법적 후계이기 때문에
법적 후계이기 때문에 이제 자 그 지위를 받았고 그다음에 유엔 지위도 보장을 받았고 P5 중에 하나고 그다음에 핵무기 통제권 이 얘기는 수차례 말씀드렸지만은 그 당시에 자 소련 당시에 카자흐스탄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또 벨라루스 여기에 엄청나게 많은 그 소련의 그 핵무기가 배비되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전부 94년 그 12월 5일 날 예컨대 이제 부다페스트 메모랜덤 자 해서 모든 이런 핵무기들을 전부 다 러시아로 되돌려주는 이관시키는 그런 합의를 한 거죠. 대신 이제 영국과 미국과 이 러시아는 이런 그 세 나라에 대해서 이제 그 우크라이나, 그러니까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이 세 나라의 안보를 책임져주는 뭐 이런 것들 했는데 어느 하나도 지켜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거는 종이자 페이퍼 완전히 이 백지장에 머물렀다 이렇게 이제 부다페스트 메모랜덤은 그렇다 이제 말씀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소련 해체 후에도 여전히 인종 갈등을 이제 파생한다 그런 얘기고 또 다른 하나는 이제 그 경제나 이 석유 그 공급 관점에서 이제 문제가 예전에 소련에서는 이제 저쪽 예컨대 시베리아에서 그 석유가 온다면 전부 파이프라인을 전부 이다 연결을 해가지고 이제 모스크바까지 왔는데 이거 도중에 여러 나라들이 이제 뭐 생기고 뭐 이러면서 예컨대 이러면서 이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여기에 따른 뭐 어떤 도로나 철도나 가스 파이프라인, 전력망 이런 것들도 이제 전부 나라가 이제 막 그 도중에 쪼개졌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들도 이제 생기고 그 다음에 소비재 같은 경우도 이제 계획경제 시스템을 이제 옛날에 전부 유지를 했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르면은 이제 소비재 생산이나 이런 것도 나라별로 전부 이제 할당을 했습니다. 예컨대. 자, 소비재 어느 물품, 뭐 어떤 종의 제품은 예컨대 무슨 뭐 카자흐스탄에서 만든다든지 아니면 이게 몰아주는 거죠. 뭐 러시아에서 만든다든지 뭐 이런 계획 궁조에 따라서 이렇게 전부 생산을 해왔는데 자, 나라가 이렇게 갈기갈기 찢어지다 보니까 이런 것들도 이제 원활치 않다. 이제 그런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소련이 해체되고 나서부터 이제 민족주의 이런 것들은 더 강화되는 추세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나라별로 이 국경 문제, 그 상당히 그 인위적으로 그 당시에 그 국경을 획정을 했기 때문에 이 자로, 콤파스로 딱딱 재가지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그 공화국간의 그 갈등 소지가 있다. 여태까지는 자, 뭐 별 조금 덜 했는데 이제 앞으로 만약에 러시아 연방이 이제 무너지고 되면 이런 것들도 충분히 공화국 간의 그 갈등 소지가 더 커질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또 다른 거 하나는 자, 러시아 연방에서 러시아가 지금 러시아인이 주축인데 80%니까 주축인데 그러나 졸지에 이제 소수인으로 전락한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러시아인으로서 예컨대 카자흐스탄에 와서 살다가 이제 카자흐스탄이 독립하는 바람에 완전히 이제 개밥의 도토리가 된 거죠. 이제 그러니까 시체 말로 하면은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카자흐스탄에서 예컨대 이제 헌법을 바꾸고 새로운 무슨 뭐 입법 활동을 법을 바꾸고 뭐 이래서 무슨 뭐 여건을 이제 부여받지 못하고 이러면서 졸지에 이제 무국적자가 됐다. 소수인으로 전락하는 이런 사례들도 이제 해체 이후에 파생을 했다. 그 얘기를 이제 드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소련 해체는 이제 러시아 제국이 이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진 게 아니고 자, 이게 서서히 허물어졌다. 이런 것들을 우리한테 지금 보여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해체라고 하는 의미는 여태간에 장기간에 걸쳐서 소련의 중앙 권력, 예컨대 이런 것들이 서서히 이제 허물어진다는 얘기고, 그다음 연방구도 이런 것들도 서서히 해체되는 그런 그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더 이상 그 소련을 받쳐주던 사회주의 계획경제 이거는 작동을 안 한다. 이런 것들이 이미 다 이제 됐고, 그 다음에 이처럼 이렇게 큰 영토 이런 것들을 지금 중앙집권에서 이걸 관리한다는 게 통제한다는 게 여간 이게 쉬운 일이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이런 것들을 지금 했다. 그러니까 제국주의적인 통치행위 이런 건 더 이상 이제 맥히지 않는다. 이런 것들을 지금 현재 오늘날 살고 있는 우리한테 이제 그 역사 교훈으로 지금 알려주고 있는 그런 꼴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관료 엘리트 이런 사람들도 다 이제 시대에 맞는 그와 같은 해지, 또 체제 정당성 이런 것들도.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서서히 시간이 지나면서 약화되어 와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것들은 이제 러시아 그 내부, 구소련 그 내부적인 그 체제, 적인 측면에서 이제 바라본 그런 시각이고, 그 다음에 대외로 눈을 돌려서 볼 때는 역시 이제 그 이 시장경제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신봉하는 국가들하고 경쟁하는데 역부족이다. 이런 것들이 그대로 드러났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특히 한 예가 이제 로널드 레이건 군비 증강, 이거 SDI 그 프로그램, Strategic Defense Initiative에서 별들의 전쟁. 이런 것들을 도저히 소련은 따라갈 수가 없다. 돈이 없어서 한마디로. 아프간에서 너무 많이 돈을 썼고 예컨대 그러면서 국내 경제가 완전히 파산 일보 직전이기 때문에 자 이제 고바초프 입장에서는 이제 군축 협상에 응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서 결국 이런 것들이 소련의 해체로 연결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붕괴는 자 어느 누구도 상상을 못했지만은 80년대 말까지도 소련 해체 상상을 못했지만은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도래해서 하는 순간에 전부 사라지고 말았다. 소련 해체 과정은 근본적으로 이제 평화적으로 진행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러니까 다양한 민족 국가가 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국경 질서나 이런 것들은 제대로 그 잘 존중이 됐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2004년도에 푸틴은 이 소련의 그 붕괴, 해체 이걸 가지고 무슨 얘기를 했냐면 다 Gesamtnationale Tragödie von gewaltigen Ausmaßen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해체 사실 자체는 엄청난 어떤 전민족적인 그런 그 비극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었고 이건 뭐 아주 여러 군데서 지금 인용이 되는 그런 말인데 자 그 다음에 1년 뒤에는 또 뭐라고 그랬냐 하면은 Die größte geopolitische Katastrophe des 20. Jahrhunderts. 그래서 20세기 최대 지정학적인 그런 어떤 카타스트로페다, 재앙이다, 파멸이다. 이런 얘기를 이제 푸틴 하면서, 여러분 지난번 다른 영상에 얘기를 했지만, 자나깨나 나는, 뾰또르의 2세가 돼서, 제2의 뾰또르가 돼서, 과거 우리 구소련의 영광을 되찾는데 한 번 바친다. 이렇게 지금 푸틴 하면서 이번 우크라이나를 쳤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 이제 해체에 대해서 소련 해체에 대해서 이제 거기에 대한 상심 이런 것들은 지금도 여전히 있다 러시아 내에서. 그러니까 2000년도 초반만 해도 약 한 70%까지 달했다. 야 이거 우리가 옛날에 너무 잘못한 것 같다. 당연히 이제 그 푸틴의 영향을 받은 거죠. 푸틴이 2000년부터 대통령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2010년도에서는 한 50% 떨어졌는데 여전히 반 정도가 그때가 뭐 그래도 슈퍼파워 대접도 받고 지금 완전히 쪼그라든 오늘날의 그 지금 현재 러시아의 국력과 비견이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또 다른 재미있는 현상 중에 하나는 아까 15개 공화국으로 전부 다 이게 나눠졌다고 했는데 그러나 신생공화국의 통치자들을 면면히 살펴보니까 이거 전부 다 옛날에 구체제의 그 엘리트들이 다 차지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신민족 지도자 뭐 이런 사람들이 아니고 옛날에 있었던 그 공산당 출신들이 전부 다 차지했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리스마 반체제 인사 뭐 이런 사람들은 자 지지자를 격려하고 앞으로 우리 예컨대 나라가 이쪽 방향으로 가야자고 미래 비전 제시하는 이런 데는 뭐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 정치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들은 구체제 전부 엘리트였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의 의미는 앞으로 이 구소련, 그 러시아 연방이 예컨대 지금 30년 이상 지금 끌어오고 있는데 이것도 전부 다 지금 이제 그 푸틴 체제 하에서 지금 20년 넘게 끌고 오고 있는데 자, 이와 같은 그 체제가 예컨대 이 소국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체제, 시장경제 체제 이론으로 바뀌는데 얼마나 요원한 길을 걸어야 되는가. 그야말로 long and winding road다. 이런 얘기를 우리한테 지금 시사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망가진다, 붕괴된다, 해체된다. 이런 얘기를 지금 마음껏 하지만 그러나 해체됐다고 치고 그 다음에 등장하는 그 next generation, 그 다음에 리짐 체인지가 된 다음에 들어서는 이런 그 후계자 구도도
여전히 전임자하고 비슷한 색깔의 그런 사람들로 들어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레짐 체인지라는 게 그야말로 이 가치를 바꾼다는 게 얼마나 그 참 어려운 길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한테 지금 알려주는 거죠. 자, 고르바초프가 아까 12월 25일 날 91년도 이제 퇴임을 하고 그 다음 날 소련이 사라지고 그러면서 이제 동서냉전이 종식됐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크게 결론적으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 고르바초프는 자, 여기 볼 때 우리 서방 진영에서는 이분이 완전히 동서냉전을 종식시킨 그런 위대한 정치가다. 이렇게 우리가 지금 전부 다 칭송을 하고 있고 특히 독일 사람들은 이 고르바초프 없었으면 우리 동서독 통일은 불가능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면서 무슨 고르바초프의 어떤 이런 동상도 건립을 하고 그야말로 진심으로 우러나는 그런 그 추앙받는 그런 정치인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전부 아는데 그러나 정작 그 소련에서 러시아 내에서는 고르바초프는 완전히 소련의 몰락을 그야말로 가속화시키고 완전히 그 부추긴 그런 그 장본이다. 이런 그 평가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음 영상은 지금 91년부터 출범한 이 러시아 연방, Russian Federation, 이 러시아 연방이 그 당시 이제 그 예일친 대통령, 그다음 푸틴 대통령을 통해서 어떤 모습으로 지금까지 발전되어 왔는지, 어떤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지, 그러면서 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금 하고 있으면서 또 얼마만큼 앞으로 망가질 건지, 뭐 이런 것들을 전부 이 다음 영상에서 짚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얘기대로 다시 한번 저는 이제 러시아 전문가도 아니고, 자, 여러 가지 이 흥미로운 테마에 대해서 있었던 여러 가지 그 아티클, 이런 것들을 전부 이제 제가 그 공부를 하면서 이런 내용이 있다는 것을 이제 여러분에게 알려준 그런 차원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이런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자, 오늘 긴 시간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2부, 3부, 4부 계속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건강하십시오.